스크립트 모드로 작성되어진 파이썬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를 한눈에 쉽게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제를 스크립트 모드로 먼저 작성해 놓아 봅시다. 지난 시간에 설치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봅시다. 시작 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파이썬 아이들 프로그램을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었죠.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키워 놓고 작업을 해 봅시다. 현재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자와 상호작용해 가면서 즉각적으로 명령들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파이썬 쉘이라고 불리우는 창이 실행이 되었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밑에 New File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입력을 모두 마쳤으면 스크립트 모드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해줘야 하겠죠. 파일 메뉴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현재 자신의 경로 중에서 각자 자신의 작업 경로를 만들어 두었었죠. 학번 폴더가 되어도 좋겠고 어떤 폴더 이름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이워크라는 이름의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것과 별개로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 .py는 꼭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면 현재 작성한 소스 코드가 basic.p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작성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소스를 작성했던 창 상단에 run이라는 메뉴 밑에 run module이라는 메뉴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실행되었던 파이썬 쉘 창에 현재 수행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작성한 소스 코드와 실제 수행되어진 수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작성한 소스 코드의 제일 첫 번째 줄에 작성한 내용,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샵으로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전혀 출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했던 print라는 키워드도 전혀 나타나지는 않고 오로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있는 내용이 따옴표 없이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출력은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간단히 테스트해 봐서 결과를 대충 유추할 수 있었겠지만 특이한 점은 스크립트 코드 안에 작성한 샵으로 시작되어진 이 빨간색 부분들은 출력 시에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 내에 포함되어지면서 실행할 때에는 무시되어지나 사용자에게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작성되어진 부분을 우리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의 어떤 설명에 해당하는 일종의 메모 같은 것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작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보통 소스 코드 제일 앞쪽에 이 소스 코드가 누가 만들었으며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기술을 하기 위해서 주석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소스 코드 중간중간에 현재 이 부분이 뭔가 복잡한 처리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무엇 하는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진다 혹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각각 코멘트 해 놓기 위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스 코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 상에 직접 기술해 놓는 구문들을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 주석은 샵이라는 기호로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그 줄의 끝까지를 주석으로 인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샵 기호가
제일 앞에 나와도 되고 혹은 문장의 중간에서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작 기호만 있을 뿐 끝 기호는 없다라는 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현재 헬로 월드라는 내용을 출력했던 프린트 구문 앞에다가 샵 기호를 하나 추가를 해보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일 저장하기, 그리고 run 모듈 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자, 아까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첫 번째 프린트라는 구문이 있었지만 그 구문이 주석 처리되어져서 주석처럼 처리가 되어져서 실행 시에 파이썬 해석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주석이니까 실행하지 말자 하고 무시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에 있는 프린트 구문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이 뒤에다가 샵해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작성을 하면 이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주석 처리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장하기, 실행하기 눌러서 실행을 하면 여전히 중간에 들어와 있는 구문들 보면 샵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지지만 샵 사인이 나온 이유는 주석 처리되어져서 주석처럼 간주되어져서 어떠한 처리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주석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처음에 작성했던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놓고 처음의 코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빈줄을 여러 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의 내용을 쓰고 빈줄을 삽입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그 두 문장 사이에 빈줄이 이렇게 삽입되어진 채로 출력이 되어지죠. 자, 저장해보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 두 줄이 붙어 있을 때의 출력이나 중간에 빈 줄이 삽입되었을 때의 출력이나 전혀 출력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스 코드상에 삽입되어지는 빈 줄은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실행에 전혀 반영되어지지는 않을 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코드들 사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빈줄의 삽입은 가능을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100줄, 1000줄 정도 되는 코드가 있는데 그 모든 코드가 그냥 빈줄 없이 쭉 나열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코드라고 하지만 코드를 작성하는 사용자가 그 코드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적절한 빈줄의 삽입을 통해서 좀 더 가독성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둡시다. 자, 앞서서 본 하나의 소스 코드에서 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주석이라고 했고,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파이썬 해석기에 의해 해석되어져서 어떤 처리를 낼 수 있는 구문, 저 소스 코드에서 프린트라고 작성되어진 부분들, 저 부분을 우리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파이썬 해석기에 의해 처리되어질 수 있는 구문들을 프로그램에서는 문장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은 실행되어졌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 이상의 문장들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어나 영어에서도 하나의 글을 작성한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수의 문장들을 포함을 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해 주게 되어지죠. 자, 이랬을 때 각각의 문장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 혹은 온점이라고 불려주는 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 각각의 문장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라는 표식으로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문장의 끝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하나의 문장의 끝을 세미콜론으로 끝내는 표현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다만 파이썬에서는 편의상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행에 한 문장만 기술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선 작성한 코드 보면 프린트라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진 코드인데 모두 세미콜론이 찍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건 편의상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것이 기본 문법이기는 합니다. 실행해 볼까요? 파일 저장하기, 단축키 컨트롤 S 이용해도 될 겁니다. 또 실행하기, 단축키 펑션 5번 키 눌러도 되겠죠. 실행해 보면 역시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에 하나씩 기술되어진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행에 꼭 한 문장만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이 기술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성한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봤어요. 자, 다시 저장하기, 실행하기 눌러보면 여전히 잘 수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처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각각의 문장들은 하나의 문장을 기술하고 세미콜론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문장과 문장 사이는 한 줄에 모두 다 나열해도 좋겠고, 엔터키를 여러 개 삽입해서 여러 줄에 나누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따라서 한 줄에 쓸지 여러 줄에 쓸지 또 빈줄을 얼마나 삽입할지는 오로지 우리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적당히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한 줄에,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세미콜론을 지어봤습니다.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는데, 자, 프린트라는 이런 문장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세미콜론을 없애봤어요. 뒤에 세미콜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있던 세미콜론을 없애봤습니다. 자, 저장하기에서 실행해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뭔가 잘못된 문법이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여기 P라는 부분에서 뭔가 하나의 문장이 끝난 것 같긴 하는데 이거 뭐야? 라는 식으로 파이썬 해석기가 잘 알 수 없다라고 오류를 내주는 것이죠. 이 뒤에 세미콜론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한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앞에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장들은 단순문, 제어문이라는 형태로 다시 나뉘어지긴 합니다. 당장은 단순문, 문장 하나의 표현으로 어떤 행위들, 또 어떤 효과들, 어떤 연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 위주로 사용을 할 것이고, 학기 중반 정도 갔을 때, 중간고사 정도 갔을 때 우리는 제어문이라는 어떤 조건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한다라든가, 또 역시 조건에 따라 어떤 주어진 문장들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복잡한 문장들을 다뤄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문장들이라는 것이 묶여서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연관된 각각의 문장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블럭을 구성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파이썬 언어에서 블럭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른 표식 없이 그저 각 행의 시작에서 같은 스텝만큼 들여 쓴 문장들을 모두 하나의 블럭에 속한 문장들로 취급을 해줍니다. 물론 각각의 문장 사이에 빈줄이 삽입되어 있는지 삽입되어 있지 않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문장의 제일 앞에서부터 어느 정도 들여 썼는가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개별적인 문장들에 대해서만 살펴봤기 때문에 블럭에 대한 개념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직접 블럭을 한번 구성해보는 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함수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함수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 홍길동이라는 청년이
소규모 자본금을 가지고서 작은 규모의 구멍가게를 하나 개업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업 초기에는 다른 직원을 고용할 만한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길동이가 혼자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해나가면 되겠죠.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재고를 확충한다라든가 가게를 진열대의 상품들을 정리한다라든가 손님이 오면 물건을 팔고 하루에 정산을 하고 가게 문을 닫는 것까지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길동이가 열심히 일을 한 바람에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져서 가게를 좀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마트로 사업을 확장 운영하게 됐을 때, 자, 이때도 길동이가 여전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마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밖에 운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구멍가게일 때와 다르게 대형마트를 운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직원을 여러 명 고용을 하고 각각의 직원들에게 책임을 나눠줄 거예요. 너는 재고 관리를 해라. 너는 매장 청소를 담당해라. 너는 결산을 담당해라. 이렇게 각각의 책임들을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사업이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부서들을 나누어 줄 것이고 각종 업무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눌 것이고 각 부서에다가 당신네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당신네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책임을 역시 부서에 할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는 역시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역시 우리 부서에게 할당된 책임 중 일부 책임들을 또 각각의 팀원들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배정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사장인 길동이는 어떤 일을 하면 돼요? 여전히 매장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동이는 그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따라서 각각의 부서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들을 분담을 해 갈 것이고 또 상호작용할 것인지만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율해 주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장인 길동이는 세부 업무에 대한 책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좀 달라질 것이에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던 것처럼 개별적인 문장들을 쭉 나눠 가면서 프로그램들을 기술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져서 처리할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더 이상 단순한 문장들의 나열만으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각각의 부분에서 처리할 책임과 혹은 처리할 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에 속한 문장들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그 나누어진 각각의 구문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성되어진 부분, 이를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부분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함수라 하면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독립된 코드들, 그러니까 독립된 문장들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와는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원을 하나 고용한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는데 이 직원을 또 고용해서 우리가 그 직원에다 뭔가를 일을 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각 직원마다 내가 고용한 각 직원마다 고유한 책임이 할당되어져서 그 책임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자,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 복사하는 일을 내가 직접 복사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복사기는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배워서 직접 복사를 해서 복사물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좀 더 강의를 준비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선 복사를 내가 직접 하러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복사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조교 혹은 비서를 고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복사할 일이 있을 때 홍길동이라는 조교를 고용했다 칩시다. 길동아 불러 가지고서 길동이에게 어떤 자료를 얼마나 복사할 것인지를 요청해 주면
이제는 복사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길동이가 복사를 해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전체 작업에서 보면 분명히 복사라는 행위가 일어났는데 내가 직접 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작업을 길동이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 강의를 준비하는 내 입장에서는 좀 더 전체 흐름에 강의를 준비한다라는 전체 흐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사기가 바뀌었다. 새로운 복사기를 학교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내가 직접 복사를 해 왔었다라고 하면 내가 바뀐 복사기는 또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배워서 적응해야 되지만 복사를 담당하는 조교인 길동이를 통해서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길동아 복사해 줘."라고만 요청을 해 주면 길동이가 새로운 복사기의 사용 방법을 익혀서 복사를 해 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문제를 각각의 기능별로 관련되어진 단위 책임별로 모듈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런 일들을 좀 더 수월하게 전체 문제를 구성하는 데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수라 하면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길동아"라고 부르면 길동이가 알아서 복사할 거리를 가져가는 방법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내가 일을 해야 될 길동이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는 호출되었을 때 내가 길동이를 호출했을 때 뭘 줘야 되겠어요? 복사할 거리를 줘야 되겠죠. 어떤 하나 이상의 값들을 넘겨받아 가지고 가서 자 길동이가 복사를 다 수행을 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복사한 결과물을 다시 나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 이렇게 어떤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는 나에게 어떤 결과물을 다시 되돌려 주는 즉 반환해 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봐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일을 수행을 할 때 아무것도 받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일을 수행하고 나서 아무것도 반환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긴 하겠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길동아 보드마크 하나만 갖다 줘."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는 내가 길동에게 아무것도 전달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업무 협약을 이제 복사하는 일이 아니라 보드마카를 갖다 주는 일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가정한다면 그때는 그냥 호출만 하면 보드마카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성적을 게시해 줘."라고 한다라고 하면 역시 길동이는 그 새로운 업무인 성적을 게시하는 일을 수행을 하고 나서 "게시 잘 됐다."라는 걸 나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뜯어다가 나한테 갖다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뭔가 넘겨받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반환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어떤 주어진 하나의 책임을 수행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문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관된 문장들의 집합,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 어떤 일, 어떤 일을 순서대로 처리를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의 연관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장들의 집합을 하나의 블럭으로 구성을 하고 그 블럭을 다른 연관된 집합들인 다른 블럭과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 놓고 또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 반환받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소위 함수라는 구조로 구조화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겠어요? 관련되어진 동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장들을 한 덩어리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소스 코드를 좀 더 가독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문장은 뭐 하는 데 사용되는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똑같은 작업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복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저 나는 필동이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복사하는 각각의 단계들을 내가 일일이 기억하고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기 쉬운 좀 더 간결한 형태의 코드를 구성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또 복사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길동이만 새로 배우면 된다."라고 했었죠.
소스 코드 중에 그 특정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형태의 코드를 작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명령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필요한 작업들을 쭉 뭉쳐 가지고서 좀 더 큰 기능, 좀 더 큰 기능 이렇게 묶어 나가면서 함수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전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걸 좀 더 작은, 좀 더 작은, 좀 더 작은 단계들로 쪼개 가면서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접근법 중에서 후자인 전체 문제를 쪼개 나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단위의 일들을 모아서 묶어서 좀 더 큰 작업들을, 함수들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일들을 다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거꾸로 전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를 살펴보고 그걸 좀 더 작은 덩어리로, 좀 더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되, 그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로 단계별 세분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방 한쪽부터 쭉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집을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하고, 뭐 몇 층짜리, 뭐 3 층짜리로 짓겠다라고 하면 각 층별로 또 역시 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두고, 또 한 층 내에서 나눠진 각각의 방들이 있다면 뭐 방 안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또 나누고, 이렇게 전체 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덩어리로, 작은 덩어리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가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다루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까지나 큰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거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더 복잡하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라는 것이 그저 이번 학기에 다룰 것처럼 그냥 간단한 예제 수준의 프로그램만 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2020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컴퓨터 과학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내 전공을 다뤄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을 해 나갈 때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게 뭔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 와 가지고서 명령을 수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작은 규모의 일들은 내가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번 학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한 학기 강의는 이 함수라는 걸 좀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있는 어떤 책도, 어떤 서적도, 또 어떤 강의도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강의에 비해서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런 함수라는 좀 복잡한 구조의 사용 방법을 익혀둘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함수를 배우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함수는 왜 사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서를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서를 고용하는 것이고, 다만 그 비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는 이러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알려줘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우리는 비서를 호출하는 일만 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잡함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함수를 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